지난 시간에 분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거랑 이어지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중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분별은 선불교에서 특별히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된 개념이었지만 중도는 이제 그거는 아니고 원시 불교 시대부터 이렇게 이른바 대승불교 통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된 개념이고 가령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야말로 이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셨었습니다. 일단 중도라는 말은 가운데 중자에다 길도자죠. 그래서 이렇게 중도를 정의할 때는 양극단을 떠나는 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양극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양변이라는 말로 중국에서는 쓰기도 합니다. 그 끄트머리 변자를 써가지고서 양변을 떠나는 것. 그래서 유와 무,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떠나는 것,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중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렇게 왕궁에서 아주 이렇게 이것저것 다 누리던 그런 종류의 생활. 그리고 출가한 이후에 또 꽤 오랫동안 또 이렇게 고행을 하셨었지요. 그런 고행, 하나는 낙행, 하나는 고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낙행이나 고행 모두를 떠나는 것, 그 양자 다 이렇게 이 불도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양극단을 떠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중도를 얘기를 하셨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중도는 이제 그런 맥락을 벗어나서 어떤 것을 이렇게 견해를 세우는 것과 세우지 않는 것에 양극단을 떠나는 것, 혹은 이 끊어짐과 항상됨, 이것도 양극단인데 이런 것들을 떠나는 것, 이런 식으로 양극단적인 범주 모두를 떠나는 극단적인 범주가 있을 때에는 모두 다 이렇게 사용되는 넓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흔히는 이제 유와 무의 양극단,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떠나는 것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존재론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그 함축을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극단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무언가, 이건 이제 약간 존재론적인 측면, 혹은 인신론적인 측면, 혹은 이제 윤리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그 양극단을 떠난다, 혹은 유무의 양변을 떠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있지요. 이거 없다라고 말하실 수 없겠죠. 제 눈앞에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가려 쓰는데, 근데 이제 있다 없다를 분명하게 가려 쓰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햄릿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제 햄릿의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서 햄릿한테 부왕의 유령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부왕의 가서 이제 나타난다는데 가서 이제 부왕의 유령을 보게 되죠. 그때 그 부왕의 유령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들은 귀신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까이 이렇게 익숙할 텐데, 귀신이라는 존재, 혹은 나무에 깃들어 있다는 정령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없는 것 같으면 말할 것도 없으니까 분명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디 있어?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저기 있잖아, 어디 있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있다라는 말이 점점 무효화되는 거죠.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명할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이렇게 손쉽게 떠오르는 있다 없다를 떠난 것일 텐데, 사실 이런 점에서 귀신이나 유령 같은 것은 그게 보이는 사람 내지는 그것의 효과를 믿고 그것들을 진지하게 그것의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의 삶이나 행동이 영향을 받으니까 없다라고 없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거에 보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헛소리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귀신이 아무리 나타나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고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이것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무의미한 말이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겐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그래서 이 어떤 그 사람들이나 세상에다가 어떤 작용을 미치고 변화, 그러니까 결과 어떤 종류의 다른 결과를 야기할 때만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꿔 말을 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멀리 벗어난 얘기여서 그냥 그 뭐 철학자들은 그럴지 몰라도 삶에서는 별로 큰 게 저에게 영향이 없는 얘기일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다른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그 정신분석학에서 트라우마라는 개념 들어보신 적이 있죠? 상처입니다, 상처.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일, 굉장히 이렇게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자신한테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어서 그게 기억에 떠오르는 것도 불편해서 그 의식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억지로 지워버린 거. 하지만 그 고통스러움은 없어지지 않은 채 내 정신 어딘가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뭐 이런 것.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이렇게 반복하게 만드는 증상적인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 이런 거를 이제 트라우마라고 부르고 상처라고 부르고 뭐 번역서에서는 외상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깥 외자를 써가지고서. 그렇기는 한데 뭐 그냥 상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처의 경우 사실 이건 뭐 없다라고 할 수 없겠지요. 이 사람 의식에 남아 있으니까 증상적인 행동을 만드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환자를 이렇게 뉘어놓고서 아무 얘기나 해보라고 해서 자유연상을 시키거든요. 꿈 얘기해보세요. 남편 얘기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쭉 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는 걸 듣고서는 거기에서 이 사람의 증상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으로서 트라우마가 무엇일까? 그 미지수 X죠. 그 미지수 X를 찾아내는 과정. 이게 이제 정신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서 초기에는 이런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면은 트라우마에 의해서 발생한 증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 찾아내면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프로이트는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치료라고 하는 건 이 트라우마를 찾는 작업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서 조금 이렇게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증상들이 이 트라우마를 찾아서 치료했다라고 믿었는데 자꾸 재발되는 겁니다. 이상하네. 트라우마 그게 맞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재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년에 가면 이제 끝날 수 없는 분석 뭐 이런 글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또 더구나 알려지게 되니까 이 정신분석을 할 때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이 의사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찾는다는 걸 아니까 자신이 이게 트라우마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이렇게 그거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따라가면 이거는 이 사람의 의식의 구성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분석가는 그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이게 트라우마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피해가면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자꾸 재발하는 이유도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라우마를 찾아냈어.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부모가 이러하는 건 장면을 봤다. 뭐 이런 거 찾아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일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프로이트가. 거꾸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심지어 이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게 자기가 만들어낸 그 구성물인데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게 트라우마라고 믿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증상적인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그래서 치료가 어떤 게 되냐면 트라우마를 찾으면 그게 트라우마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트라우마라고 네가 믿고 있는 게 네가 구성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구성을 할까? 트라우마를 구성을 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그런 증상적인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프로이트는 그거에 대해서 고통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내 탓이오 뭐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자신이 어떤 가책을 받을 만한 일, 고통을 받아야만 자기가 죄가 면해진다, 사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계속 받으려고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일부러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면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러려고 하니까 고통의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증상적인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고통을 향유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꿉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환자 자신이 구성해낸 구성물이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환자 자신이 구성해낸 것으로서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내지는 있다 혹은 없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구성해낸 거예요. 환자 자신이 인위적으로 구성해낸 거야. 그런데 그게 이 사람의 영향을 미쳐서 증상적인 행위를 만들어내. 그러면 이 트라우마는 있다라는 말을 강하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쉽지 않죠. 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없다고도 말하기도 어렵고 있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없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고 이런 거. 사실은 이렇게 있다 없다를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조금 이게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이 있다 없다를 이제 특정 장소를 정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이거에 해당되는데요. 그 제논의 역설이라는 거 이렇게 아시죠? 이 날아가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역설 아시죠? 어떤 겁니까? 이 화살이 이렇게 있다. 이 화살이 여기까지 가려고 하면은 요 다음 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끝이 그 다음 점을 지나야 될 거고 그 다음 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 점과 요 점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점들이 있잖아요. 요 점에 닿으려면 바로 그 앞에 있어야 되고 그 앞에 것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거 지나다 보면은 못 갑니다. 그래서 화살은 날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못 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소라는 거는 아무리 두 점을 이렇게 가까이 잡아도 그 사이에 또 있고 그 사이에 또 있고 그 사이가 무한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점이 그걸 하나하나 지나가려고 그러면 무한히 많은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계속 거기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그 무한한 점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 얘기여서 저거를 사실 오랫동안 반박을 잘 못했답니다. 서양에서는. 근데 왜 이런 역설이 나타나는가? 사실 운동한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 정지하고 있는 것과 운동하는 게 어떤 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요 한 점, 여기로 표시할까요? 닿는 점? 요 한 점에 계속 있는 거죠. 운동하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 한 점에 계속 있으면 정지잖아요. 그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 점에 없어야 돼. 그런데 없기만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운동한다는 거는 요 점에 없으면서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있기만 하면 정지예요. 없기만 하면 없음이에요. 있음이고 없음이에요. 운동한다는 거는 있으면서 없어야 돼요. 이런 거. 사실 그래서 있음과 없음, 이게 문제가 됐던 것들은 계속 어느 한 점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해버리니까 운동을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화살의 운동을. 근데 운동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있으면서 없는 것들, 이런 과정을 계속 통과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있음, 없음이라는 개념을 떠날 때에만 운동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적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유무의 양변을 떠나지 않으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유무의 양변을 떠난 중도, 이런 거는 물리학적으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이렇게 이 음악적인 선율 같은 거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뭐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는 그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의 그 제1주제 1악장 제1주제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 선율 들으셨죠 지금? 제가 어떤 선율을 했는지. 그런데 빠바바밤 했을 때 여러분 귀에 지금 울리고 있는 소리는 밤 하는 소리 그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 빠바바밤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밤 했을 때는 요 시점이잖아요. 요 시점.
이 시점에 어떤 소리가 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소리는 요것밖에 없죠. 요 시점엔 요것밖에 없고, 지금 빰 했을 때 요것만 들리면 이게 선율이 아니죠. 빰, 요것만 들리는 거예요. 한 소리만 울리는 거 같고 선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빠바바밤 했을 때는 지금 울리는 빠바바밤 요걸 듣지만 이게 아니고 이거 들으면서 여러분 빠바밤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선율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시점에 실제로 있는 건 요것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시제 밤 하고 있을 때 앞에 지나간 빠바밤은 있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없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점에 빰밖에 없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빠바바밤 이게 선율로 들리려면 지금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없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로 묶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로 여기 한 시점에 빠바밤이 다 있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해야지만 지금 선율이구나 하지, 아니면 빰 하는 한 소리밖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요 소리, 이때는 요 소리, 이때는 요 소리, 이때는 요 소리 있는 것만 들으면 이렇게 다 끊어서 듣게 돼요. 그럼 나중에 4번 울렸구나 이걸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이게 빠바바밤이라는 선율이다라는 건 이게 들을 수 없는 거죠.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빠바바밤을 선율로 듣는다는 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서 듣는 거예요. 이걸 땡겨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땡겨지는 것은 지금 시점에 땡겨 왔으니까 있지만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겁니다.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없는 거. 우리는 바로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없는 것이 있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만 선율, 음악적 선율이라든지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듣는 건 다밖에 없잖아. 근데 제 문장이 들리려면 이걸 하나로 묶어야지만 단어가 들리고 문장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순간에 안 들은 걸 여러분들은 계속 불러들이면서 듣고 있는 거죠.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있던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계속 없는 걸, 지나간 것들을 땡기고, 그리고 듣는 겁니다 할 때, 듣는 겁 할 때 여러분은 벌써 니다라는 말까지 다 들었어. 그죠? 말을 안 했는데 다 들었어. 아직 말도 안 한 거를 미리 이렇게 끌어다가, 돈 끌어다 쓰듯이 미리 끌어다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한순간에 한 단어만 듣는 게 아니고 그걸 뭉쳐서 이렇게 듣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는 매 순간 있음과 없음 이것들을 이렇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듣고 있는 걸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게 바로 이렇게 있음과 없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다 잘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라 말하는 순간 말을 알아듣는 것도 음악을 듣는 것도 운동을 이해하는 것도 다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음과 없음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료하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있으면서 없는 거, 없으면서 있는 거라고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죠. 약간 바꿔서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존재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수준이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랬듯이 이제 그 인식론을 이렇게 다룰 때에는 항상 명료하고 뚜렷한 거, 그래서 기면 기, 아니면 아닌 거,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동물이면 동물, 인간이면 인간, 이렇게 명료하게 나누는 거. 그래서 이게 진짜 인간인지 남자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분별하는 게, 거기서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뚜렷하게 구별하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여장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장한 남자에 대해서 우리는 남자라고 해야 될까 여자라고 해야 될까? 남자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장을 했지만 그 남자지라고 할 때는 어느새 옷을 벗겨버린 겁니다. 그죠? 옷을 입은 옷을 같이 고려하면은 그렇게 단언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옷을 지워버리고 나서 남자지, 본질적으로 남자잖아, 이렇게 하는 게 인식론적인 명료함을 추구하고 뚜렷함을 추구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남자 옷을 입은 남자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는 사라져 버리지요. 여장을 한 남자를 봤을 때 여러분은
저처럼 남장을 한 남자를 볼 때랑은 다르게 저 사람 하고서 유심히 보게 될 겁니다. 왜 유심히 보게 되죠?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여자 옷을 입었을까? 사실은 그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여자 옷을 입었을까? 왜 여자 옷을 좋아할까? 이게 진짜 던져줘야 될 질문이죠. 그런데 저 사람 너 여자야 남자야 이렇게 묻는 순간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옷이 지워지면서 다 같이 지워지죠. 저 사람 그래도 남자야 밖에는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냐 여자냐를 자꾸 이렇게 그걸 하나하나 어떤 게 참이냐라고 묻는 순간 제일 중요한 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거꾸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남잔데 왜 여장을 했을까?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중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유무, 남녀 이런 이항적인 범주들 그중에 어디다가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제일 중요한 게 잊혀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양변을 떠난다, 양극단을 떠난다는 건 실제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건 그 오케스트라 그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오케스트라는 뭐 이렇게 이 현악기들 그다음에 뭐 관악기들 뭐 등등 한꺼번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 오케스트라 소리가 그 명료하게 아름다운 소리다라고 들리게 되려면은 바이올린 소리나 첼로 소리나 플룻 소리나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가 악기 소리가 뚜렷하게 구별되기 시작하면은 오케스트라 소리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악기들 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바이올린 소리야? 이게 첼로 소리야? 이렇게 물어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뚜렷하지 않고 모호한 거 이게 오케스트라 소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매력이.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렇게 명확하고 뚜렷하게 구별하려는 시도들 이걸 넘을 때에만 실제로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이렇게 제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뭐 윤리학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 진리라든지 선악이라든지 우리는 사실 이런 양변을 떠난다고 하면서도 진과 거짓, 진위, 참과 거짓, 선과 악 이런 거에 양변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은 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선인지 악인지 해야지 그 사람이 상을 줄 건지 벌을 줄 건지를 알고 책임을 물을 거 아니냐 맨날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런데 전에 이제 그렇게 보신 적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 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50대 된 중년 여성이었는데 자기 남편분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을 받는데 살인이니까 이건 사람을 죽인 거니까 명백하게 악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처형을 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그건 악이지라는 생각이 있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정작 던져줘야 될 질문은 그런 거죠. 왜 같이 그렇게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살던 남편을 죽였을까? 그 이유를 물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돈을 노리고 죽인 거라 그러면 그건 뭐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징치해야 될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때는 그 여성은 20여 년 동안 남편한테 매일 이렇게 맞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막 이렇게 락스 같은 걸로 막 신체를 막 닦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주 이런 것을 20몇 년을 이러고 살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20여 년을 그렇게 맞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 살아서 더는 못 견디겠어서 이제 근데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이혼 안 해주고 이혼 안 해주잖아 이런 분들 대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인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정한 악이지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순간 이 사람이 남편을 죽인 이유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행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이럴 때는 그냥 살인이기는 한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인의 행위를 악이라고 규정할 건지 선이라고 규정해야 될 건지 둘 중에 하나 넣으려고 그러면 둘 다 힘들죠. 악이기는 하지만 악만은 아니잖아. 결과를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은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다 선악 갖다 들이대고 선이 악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라져 버리고 놓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거.
우리는 명백하게 악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게 명백하게 악이야라는 생각을 떠날 때만 비로소 사태의 진실, 진상에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데리다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이제 뭐 샌델이라는 사람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공공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군대 그 국방 의무나 이런 거 막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 총 잡고 사람을 죽이는 게 싫어서 나는 군대 안 가겠어 차라리 깜빵에 가겠어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국방 의무를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선인가? 그 쉽지 않죠 그런 얘기. 그게 정의인가? 예를 들면 스님들 불살생계를 이렇게 가장 그 기본적인 계 중에 하나로 갖고 있는데 스님들한테 총 주고서 한국은 그렇잖아요, 그죠?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 원래 총 줘야 돼. 총 주고 총질을 하라고 그런다고. 이랬을 때 이게 정의인가? 그 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공공의 이름으로 특정한 것이 선의 자리를 차지한 것인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이런 게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 사회가 하나로 일치해가지고 공공선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데리다라는 사람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거 타자성의 영역이라 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들, 혹은 판결을 하는 판사라면 판사가 잘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돌리는 거. 예를 들면 조금 아까 이제 그 살인을 한 그 부인 같은 경우에 그 부인이 그 부인에 대해서 그때 아마 한 3년인가 이렇게 형을 유죄 판결을 하면서 3년을 선고했던가 그걸로 기억이 돼요. 보통 같으면은 뭐 20년, 10년 뭐 이렇게 했으면 3년 짧게 줬는데 법에서는 살인이면 얼마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걸 갖다가 딱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도대체 그 남편하고 살면서 저 사람이 느꼈을 고통은 도대체 뭐였을까? 저 사람이 삶은 어떤 거였을까?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남편을 죽일 생각까지 했을까를 생각하고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계산의 영역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계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끌어들이려는 이 시도가 정의다. 정의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정의할 수 없고 그런 시도 자체만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죠. 그 선, 악이라고 하는 명백한 관념, 허위라는 관념에 대해서도 양변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진리도 마찬가지, 진리나 진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감추는 건 거짓이니까. 그래서 이제 맨날 우리는 소통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내 진실이 전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서 불통이라고 욕을 이렇게 흔히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속내가 상대방들한테 그대로 다 전달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못 살아요. 세상에는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몰라야 되는 것도 있고 몰라도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진리라는 건 무조건 다 전달되는 게 진리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못 믿고 살걸요 아마. 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은폐하고 가리는 게 진실의 일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톰 웨이츠라는 미국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는 이렇게 술 취한 목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노래 작곡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이 양반이 만든 앨범 블루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네아폴리스의 한 창녀에게서 온 크리스마스 카드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한 여자가 그 이렇게 이 찰리라는 사람한테 쓴 편지, 그 크리스마스 카드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찰리 나 임신했어요.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남편은 이제 트럼본을 불고 있고 뭐 지금 이렇게 마약하던 거 끊었고 뭐 하면서 좋은 얘기를 잔뜩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일 마지막 연애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사실 찰리 사실은 말이야, 남편 있다는 거, 그 사람 트럼본 분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실은 나 돈을 좀 빌려야 돼. 변호사 살 돈 말이야. 이게 그 가사의 제일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거기서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있을 법한 편지잖아요. 있을 법한 카드죠. 왜 이렇게 썼을까? 그 예전에 이렇게 이 무상급식이니 이런 얘기 막 논란이 벌어질 때 그 애들이, 그러니까 급식을, 그러니까 그 가난한 애들만 그 무상급식을 하면 되지 왜 모두 다 그 무상급식을 하냐라고 사람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무상급식을 가난한 애들만 하면은 급식 받으러 가는 순간 자기가 가난한 집 아들이라는 게 딱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서 애들이 그게 표내는 게 싫어서 차라리 그 뒤에 가서 그냥 물을 배부를 때까지 퍼먹는다고, 급식 안 받는다고. 그래갖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저 여러 번 들었어요. 정말 못 본다고, 그거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근데 애들이 자기 가난이라는 건 자기보다는 자기 부모의 무능력을 표시하는 걸 텐데, 그게 드러나는 것도 견디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걸 모욕이라고 느끼는 거잖아. 차라리 그러느니 밥을 굶고 말겠어, 이런 거잖아요. 사실 복지라는 말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로 주로 쓰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신적인 복지다라는 걸 애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건 어른이라고 다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지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짜 천한 물질 중심의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정신적인 복지거든요. 애들도 그래서 굶는 걸 차라리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 그러면은, 가난하지 않은 애들은 차라리 가서 급식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가난한 애들은 절대 못해요. 즉 가난을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감추고 싶어하는 게 핵심인 거야. 조금 아까 했던 이 미네아폴리스 창녀도 그거죠. 이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빌리고 싶은데 그 가난한 것들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잘 살고 있다. 남편, 이번에 결혼한 남편은 트럼본 묻고 나는 마약을 끊었고, 그때부터 마약 값을 다 그걸로 차를 사서 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잔뜩 들어오는 거죠. 감추는 얘기를. 거꾸로 이렇게 감추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난의 진실은 감춤을 꼭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다라고 해서 진실은 다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춤이 꼭 진실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 유무를 떠나는 거 비슷하게, 진위를 떠나는 거, 드러낸과 감춤을 떠나는 거, 진리란 드러낸과 감춤을 떠날 수 있을 때 오히려 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중간을 취하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보통 중용이라고 부르죠. 과식과 그 절식의 중간, 이게 몸에 좋다라든지, 사치도 궁핍도 아닌 적절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의식의 중용인 건데, 뭐 중용은 그 유교에서도 얘기하는 중요한 덕목이지만, 뭐 이건 이제 지나침을 피하는 거, 이런 것이고 과도함을 피하는 건데, 양극단을 떠난다, 불교에서 이렇게 할 때 이건 사실은 제가 이해할 때는 그 중간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의 중간을 취하는 거,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선악이라는 범주 자체를 넘어서 버리는 거, 이런 게 중도예요. 유무란 범주를 넘어서 버리는 거지, 중도라고 하는 게 유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언가,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거꾸로 이렇게 사태의 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법. 예? 가운데 중자에 길도자 했잖아요.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극단의 중간, 균형 있는 평균적인 중간을 찾는 게 아니고, 양극단보다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멀리 가서 유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부당한가, 무보다 더 멀리 가서 무라는 개념이 얼마나 부당한가, 이러면서 유무라는 개념을 떠날 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
아까 이렇게 가난 얘기도 그런데 거기서 드러남, 감춤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이렇게 무력한지, 이런 것들에 매이면 진상을 얼마나 보기 힘든지, 그래서 이거 버려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사태의 핵심에 다가갈 수 있단 말이잖아요. 네. 이런 게 중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하고 중도는 아주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수타니 파타 이 초기 경전이죠. 거기도 보면은 양극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가운데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이런 의미로 이해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조 스님 제자 중에 대주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음의 힘이 양극단이 없다 그러면은 가운데가 또 어디 있겠냐? 가운데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가운데를 취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거는 이제 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요. 가령 이렇게 친구와 적, 예전에 이렇게 이 나치 정치학자였던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이제 정치란 친구와 적을 가르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간결하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네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황당한 정의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정의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이 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데 계속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관계에 따라 적이 됐다가 친구가 됐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된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그게 무슨 친구야? 그냥 같이 장사하는 사람이거나 같이 이렇게 잠시 손잡은 거지. 금방 뒤통수 칠 사람들인데 이걸 친구라고 믿었다가는 망합니다, 망해. 이런 의미에서 이 적과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문제가 있는 건지.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면 너무 쉽게 작용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예전에 곽경택 감독이 이렇게 만든 친구라는 영화 굉장히 이렇게 한때 유행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친했던 친구, 티격태격했지만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딱 등 돌리면서 이렇게 다른 파에 들어가서, 다른 조직폭력배 얘기잖아요. 다른 파에 들어가서 이제 이해관계가 달라졌을 때 배신자, 친구가 더 이상 아니야, 적이 된 거지. 근데 이런 발상이야말로 친구였지만 등 돌리는 순간 배신자가 되고 적이 되는 거야. 이게 아까 슈미트가 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친구와 적으로 세상을 딱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잘 챙겨주고 배신자는 죽여버리고, 이게 사실은 조직폭력배들의 그 영화도 그걸 다뤘지만 그 조폭들의 의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의리라고 하는 건 배신하지 않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 삶에서 의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배신하지 않고 내 편일 때 잘 챙겨주는 게 의리인가, 배신하면 그냥 칼침을 주고 이런 게 의리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진짜 우정이나 진짜 의리란 신이란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배신을 했을 때, 혹은 이제 나랑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거기로 갔을 때에도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여전히 그냥 이렇게 적의 편으로 두지 않는 거, 적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이유가 있겠지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 저는 우정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과 친구를 가려서 나랑 친한 놈들은 의정 이런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나랑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정말 큰 잘못을 해서 등을 지고 이렇게 쟤한테 아우씨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 다시 그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혹은 자기 뭔가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고, 혹은 이유가 없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이렇게 자기가 갱신하면서 다시 되돌아올 때를 기다려줄 줄 알 때 이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등 돌렸다고 적이야라고 안주하는 게 친구라면 이런 친구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친구는 친구와 적이라는 이향성을 넘어서 있을 때 비로소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적이란 이향성의 두 개의 양극단에 딱 갇혀 있으면은 절대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할 뿐인 거고, 끝없이 적이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등 돌리면 다 적이 되고, 이 사람들은 다시 친구가 돼서 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친구가 떠나는 일이 훨씬 많지, 적이 내 친구로 오는 일은 잘 없습니다. 나중에 적밖에 안 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보다는 오히려 틀 자체를 깨버리는 거, 친구와 동지의 틀, 친구와 적의 그 틀을 깨버리고, 그다음에 있음과 없음으로 사물을 구별하는 거,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진리와 거짓, 혹은 이제 드러남과 감춤, 이런 틀 자체에 매이면은
진리도 볼 수 없고 뭐 이렇게 진상을 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틀을 깨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틀이 이제 격이지요. 격인데 격자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틀입니다. 틀. 우리는 사실 어떤 틀에 갇혀서 이 극단적인 범주는 대부분 저 틀을 짜는 틀의 틀의 꼭지점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틀을 깨는 거, 파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선승들이 많이 쓰지요. 파격의 논리. 그래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다 해야겠다. 어떨 땐 있다. 막 조주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면은 있다 없다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계획에 불성이 있음이 틀림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면 이 사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아상이잖아요. 견해잖아요. 없어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이 네? 왜 없어요? 라게 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반대로 계획에 불성이 어디 있어라고 온 사람한테 있어라고 하게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 틀을 깨주는 거. 그럼 정말 계획에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럼 계획에 불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있다라는 건 도대체 뭔지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거. 이게 이제 파격의 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선에서 스님들이 많이 쓰는 그 이렇게 황당한 선문답이 바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틀을 깨줌으로써 있음 없음, 뭐 진위, 이 감춤과 드러냄, 뭐 선악, 좋음과 나쁨, 뭐 이런 것들의 이향성을 뛰어넘고 양변을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사고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 중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상 이제 그 어떤 이 존재론이기도 하고 인식론이기도 하고 윤리학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파격의 논리학, 이런 거랑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